제 이름은 이서연, 동네 병원 수간호사입니다.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께서 최소 침습 수술을 받고 퇴원하시던 날, 남편 박준호는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가 멈추고 준호는 한 손에는 시어머니의 짐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어머님을 부축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효자의 표본이라도 되는 듯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로 산 듯한 짙은 색상하의를 입고 머리카락은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습니다. 안색은 아직 창백했지만 그 총기 넘치는 눈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 최은희 여사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호박죽을 쑤어부은 도시락에 담아 보내주셨습니다. 막 퇴원했으니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죠. 저는 죽을 그릇에 덜어 조심스럽게 입으로 불어시킨 뒤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속 따뜻하게 죽 좀 드세요. 김 여사께서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손톱으로 그릇 가장자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크지 않지만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밤새 기침하느라 고생한 사람한테 이걸 먹으라고? 준호가 즉시 분위기를 수습하려 나섰습니다. 엄마, 서연 씨도 좋은 뜻으로 그런 거죠. 장모님께서 특별히 끓여다 주신 건데 좋은 뜻? 김 여사께서는 코웃음을 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참 까다로워서 별 쓸모도 없는 걸 가지고 이딴 건 길고양이나 줘야지.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릇째로 죽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와 새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묶어버리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김 여사의 시선이 탐조등처럼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느릿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네가 얻은 마누라 좀 보거라. 음식을 저렇게 버리다니 아까운 줄을 몰라. 여자는 살림을 알뜰하게 해야 하는 법인데 돈은 남자가 관리해야 집안이 바로 서는 법이야.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남편도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살림이 곧 기여라고 하더군요. 제게는 통제를 위한 변명처럼 들리네요. 저는 덤덤하게 말을 마치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5살 하윤이가 잠든 후였습니다. 연달아 야간 근무를 선 탓에 온몸이 쑤셨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막 잠자리에 들렸는데 준호가 다가와 허리에 팔을 둘렀습니다. 여보, 엄마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냥 저런 분이시잖아. 시골 분이라 말은 험하게 해도 속은 여린 분이시니. 저는 그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비수인데 속마음이 뭔들 무슨 상관이에요? 그 비수가 내 심장에 꽂혀서 아픈 건 사실이니까. 그는 한숨을 쉬더니 더는 말하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정 12시 30분,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엌을 지날 때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나지막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와 김 여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문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쟤는 3교대 근무라 맨날 집을 비우고 애도 제대로 돌보질 못하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계산적인 의도가 끈적하게 묻어났습니다. 원래 수간호사가 바쁜 직업이잖아. 준호의 목소리는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바쁘면 돈을 다 제 손에 쥐고 있어도 되는 거니? 내가 말했지. 이 아파트 살 때 쟤네 집에서 대출금을 더 많이 보태줬어도 너도 매달 대출이자 갚느라 고생했잖아. 등기부등본에 두 사람 이름 같이 올라가 있는 거 위험해. 어떻게든 네 단독 명의로 바꿔야 한다. 나중에 저게 딴 마음 먹으면 우리 박씨 집안만 손해보는 거야. 물컵을 든 제 손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준호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가 미간을 찌푸리고 있을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리고 제 온몸을 차갑게 씻게 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건 서두를 일이 아니에요. 등기 이전 문제는 천천히 해야지. 우선 제 월급 통장부터 가져와야겠어요. 돈을 내가 쥐고 있으면
돈 쓸 때마다 나한테 허락받아야 할 테니 성질 좀 죽이겠죠. 하윤이도 내 성을 따랐으니 양육권도 문제없을 거고요. 3. 월급 통장, 부동산 명예, 양육권. 손이 떨리며 컵에 물이 넘쳐 손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컵은 깨지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먼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등 뒤에서의 모이는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나누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침실로 돌아와 남은 물을 단숨에 들이켰지만 마음속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하윤이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계란말이를 부치고 우유를 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식탁 상석에 태우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하윤이의 어린이용 식기를 놓아주자 아이가 작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김 여사께서 숟가락을 낚아채고 젓가락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5살인데 아직도 숟가락을 써? 젓가락질 연습해야지. 어디 친정에서처럼 오냐오냐 키울 순 없지. 하윤이는 젓가락을 든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준호는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 눈앞의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재미있는 영상이라도 봤는지 피식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참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준호 앞으로 다가가 어젯밤 침실 서랍에서 찾아낸 혼인관계 증명서를 그의 앞 식탁에 탁 소리가 나게 내던졌습니다. 우유 몇 방울이 튀어 그가 움찔했습니다. 그와 시어머니는 모두 고개를 들어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어머님 시골로 모셔다 드리든가 아니면 당신이 어머님이랑 같이 시골로 내려가든가 해.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이서연, 아침부터 무슨 미친 짓이야. 김 여사께서 갑자기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젓가락이 놀라 튀어올랐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른한테 말하는 꼰세 좀 보게. 우리 박씨 집안이 8대독자 가문에 무슨 애군이 꼈다고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여서. 4.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준호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는 제 시선에 죄책감을 느꼈는지 지난 일을 들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엄마는 이제 막 퇴원해서 몸도 안 좋으시잖아. 당신은 어때? 맨날 야간 근무나 하고 일주일에 며칠이나 집에서 밥 먹는데? 당신이 이 집에 신경 쓴 게 있어? 하윤이는 돌보기나 했냐고. 김 여사께서는 마치 수없이 연습한 만담처럼 즉시 말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여자 마음이 온통 바깥에만 쏠려 있으니 집이 집 같지가 않아. 결국엔 네가 아들을 못 낳아서 그래. 만약 사내 아이를 낳아서 우리 박씨 집안대를 이을 뿌리를 내렸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속썩이진 않았을 거다. 뿌리라.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웃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침실로 돌아가 침대 머리맡 서랍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와 저는 그 안에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하나는 하윤이가 태어나기 전에 산부인과 검진 결과지였습니다. 태아 건강함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난 2년간 제가 집안 구석구석, 소파 틈, 침대 및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 찾아낸 각양각색의 피임 도구 포장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알록달록한 포장지들을 준호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바늘처럼 그의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누구의 뿌리를 말하는 거죠? 당신 마음속엔 답이 없나요? 준호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다시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김 여사께서는 고개를 내밀어 검진 결과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피임 도구 포장지들은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해 있다가 저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너, 이 발칙한 것. 내 아들을 상대로 계략을 꾸며? 제가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자궁을 핑계 삼는 게 당신들한테는 가장 손쉬운 집안일이었겠죠.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가서 신발장 위에 있던 예비 열쇠 꾸러미를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062 앞으로 가서 전원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에 새로운 규칙이 생겼어요. 저는 모자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첫째, 제 동의 없이는 저와 제 딸의 물건에 절대 손대지 마세요. 둘째, 다시는 제 월급 통장을 넘볼 생각 마세요. 제 돈은 당신들이 한 푼도 만질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가방 쪽으로 가자 김 여사의 눈이 제 가방에 고정되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자신의 목숨이라도 든 것처럼요. 그녀는 갑자기 손을 뻗어 제 가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더 빨랐습니다.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손목은 뼈만 앙상했지만 힘은 상당했습니다. 그녀는 원망 가득한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건 우리 박씨 집안 돈이야. 너 같은 외부인이 왜 관리해?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가방을 맸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경계선은 초인종이에요. 더는 강도처럼 구는 손님이 되지 마세요. 말을 마친 저는 딸 하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윤아, 가자. 엄마랑 외할머니 댁에 가서 아침 먹자. 하윤이는 상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얌전히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집안에서 김 여사의 기가 막힌 저주와 준호의 힘없는 만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은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김 여사께서는 본격적으로 집안 다스리기에 나섰습니다. 저희 엄마는 우리가 바쁠까봐 2, 3일에 한 번씩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김 여사께서는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엄마가 가시면 바로 그 식료품들을 들고 가 쓰레기통에 하나씩 버렸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돌아와 그 광경을 보고 따져 묻자 그녀는 양팔을 허리에 얹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친정에서 온 건 깨끗하지 않아. 무슨 균이라도 있을 줄 알고? 우리 하윤이는 귀한 몸이라 잘못 먹고 탈라면 어쩌려고. 저는 화가 나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옆으로 끌고 가 나지막이 달랬습니다. 그냥 넘어가. 엄마도 하윤이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다시 사올게. 하윤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벽에는 아이의 그림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니 벽이 말끔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그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는 제 딸의 오색 찬란한 꿈들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김 여사께서는 소파에 앉아 손톱을 깎으며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계집애가 무슨 그림이야. 돈 아깝게. 그럴 시간에 요리나 배워서 시집갈 준비나 할 것이지.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사온 일주일치 채소, 우유, 과일, 요구르트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준호가 돌아와 제 안색을 살피더니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엄마가 냉장고에 오래 둔 건 신선하지 않다고 다 처리하셨어. 저는 텅 빈 냉장고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막 사온 건데 뭐가 신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따지지 마. 엄마가 요양 중이라 예민하셔서 그래. 준호가 제 팔을 잡으며 달래려 했습니다. 그냥 엄마한테 져준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우리 엄마잖아. 당신들 기분 맞추자고 왜 내 생활을 희생해야 하죠?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7년을 함께 산 이 남자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걱정이 되어 하윤이에게 줄새 원피스를 사들고 오셨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다리를 꼬고 앉아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김 여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걸레질을 어떻게 한 거야? 물자국이 다 남았잖아. 수간호사라는 사람이 위생관념이 그 모양이야? 엄마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어졌습니다. 원피스를 하윤이에게 건네주고 김 여사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사부인, 서연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집안일이 눈에 거슬리면 한번 거들어 주시든가 보기 싫으면 그냥 못 본 척 하세요. 서서 말로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 여사께서는 마치 불붙은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내가 내 며느리 가르치는데 당신한테 허락받아야 합니까? 내 며느리 훈육하는 건 하늘이 내린 이치예요.
당신네처럼 귀한 딸 하나 잘못 키워서 대가 끊기게 만든 집안하고는 다르다고요. 누구더러 귀한 딸이라고요? 엄마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싸움이 커지려 하자 준호가 방에서 뛰쳐나와 엄마를 막아섰습니다. 장모님, 진정하세요. 저희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그는 말로는 중재하는 척했지만 몸은 명백히 엄마와 김 여사 사이에 벽을 만들어 자신의 어머니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해 드렸습니다. 엄마는 화가 나서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서연아, 지지 마라. 엄마가 이혼하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저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네가 한 발 물러서면 그 사람들은 10발을 들어올 거야. 하윤이가 어릴 때부터 남 눈치 보고 침묵하는 법부터 배우게 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친정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그저 납작 엎드려 사는 것뿐이니까요. 며칠 지나지 않아 시동생 박준서가 찾아왔습니다. 올해 30인 그는 번듯한 직업 없이 옷 갈아입는 것보다 더 자주 직장을 바꾸는 전형적인 마마보이이자 및 빠진 독이었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 그는 담배를 문 채 성질 급하게 초인종을 눌러댔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콤에 대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형수, 문 좀 열어봐요. 엄마가 뭐 좀 가져오라고 해서 왔어요. 그는 카메라를 향해 담배꽁초를 휙 버렸습니다. 뭘 가져가든 형수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 형 집이 곧 우리 박씨 집안인데 내 집처럼 드나드는 게 당연하지. 저는 화면 속의 그를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는 복도에 세워둔 제 전동 스쿠터를 끌어다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택배 상자를 안장 위에 쿵 소리를 내며 올려놓았습니다. 스쿠터를 짐수레처럼 쓴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박준서 씨, 내 스쿠터에서 당장 그거 내려놔요. 그는 저를 곁눈질하며 건들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한 번 쓰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요? 우리가 대치하는 사이 제 눈에 그의 다른 손이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하윤이가 용돈을 모으는 돼지 저금통으로 향하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화살처럼 달려들어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저금통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금이 가고 동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현행범으로 잡힌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이내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조카 돈 몇 푼 갖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친삼촌인데 이 집도 우리 거고 이 집 물건도 다 우리 박씨 집안 거라고. 그래요? 저는 현관문으로 걸어가 문틀 위쪽에 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CCTV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방금 당신이 한 모든 말, 모든 행동, 여기 다 녹화되고 있어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주거침입 절도, 미수범이 있다고 말해줄까요? 그는 카메라를 올려다보더니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허세를 부렸습니다. 누굴 겁주는 거야? 한번 해보시죠. 저는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들은 그걸 가족이라 부르겠지만 저는 방법문이라고 부를 겁니다. 준서는 꽁무니를 빼고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오자 김 여사께서는 낮에 있었던 일을 온갖 양념을 쳐서 일러바쳤습니다. 그녀의 입을 통해 저는 시동생을 괴롭히는 악독한 형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이 서재는 제 혼수 재산이었습니다. 결혼 전 집을 살 때 저는 책을 읽고 야근하고 보고서를 쓸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가 제 책들을 옮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무더기씩 베란다 구석으로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책장에 꽂혀있던 제 전문 서적들, 제가 오랫동안 아껴온 소설책들이 그의 손에 거칠게 바닥에 쌓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가 묻자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이 필요해.
거실에만 계실 순 없잖아. 이 방 비워서 엄마 요양방으로 쓰게 하려고.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박준호, 당신 내 동의는 받았어? 그는 마침내 몸을 돌렸습니다. 짜증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통보하는 거잖아. 당신 혼자 뭘 그렇게 큰 서재가 필요해? 엄마는 어른이고 환자인데 당신이 좀 양보하면 안 돼?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고 그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하나는 혼전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구매 시 제가 집값의 70%를 부담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이었습니다. 거기엔 이서연, 박준호 두 사람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호, 똑똑히 봐. 첫째, 이 집에 대한 내 기여도가 당신보다 커. 둘째, 이 서재는 인테리어 할 때부터 내 사무 공간이자 개인 공간이었어. 셋째, 내 동의 없이는 당신이 이 공간의 용도를 변경할 권리가 없어. 그는 서류들을 보고 약 3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아픈 곳을 찔린 사람처럼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또 내 것, 이서연, 우리 부부잖아. 맨날 그렇게 칼같이 계산해야 속이 시원해.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결혼은 공동 침략이 아니라 공동 부담이에요. 그는 이 도리를 분명히 모르는 듯했습니다. 갈등은 더 이상 조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부르죠. 준호와 김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낮에는 요양보호사님이 어머님을 돌보고 저녁에는 우리가 돌보는 거예요. 비용은 3분의 1씩 저, 당신, 그리고 준서 씨가 부담하고요. 준호가 입을 열기도 전에 김 여사께서 식탁이 울릴 정도로 내리쳤습니다. 난 남의 손에 맡겨지기 싫다. 내 며느리가 나를 모셔야지. 그게 하늘의 이치야. 네가 내가 늙었다고 귀찮아하는구나. 날 내쫓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준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서연 씨도 엄마 체면 생각해서 그런 거죠. 외부 사람을 들이면 이웃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불효자라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또 체면, 또 효도. 저는 모자가 주고받는 말을 보며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조용히 하윤이 방으로 들어가 아이의 작은 책가방의 옷과 그림 도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께서 달려와 제 손에 있던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던졌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내 손녀 데리고 어디 가려고. 그녀는 마치 격분한 암사자 같았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친정해요. 어딜 감히. 그녀가 제 품에 안긴 하윤이를 뺏으려고 달려들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댔습니다. 이 애미한테 배운 것 없는 년, 우리 박씨 집안씨를 훔쳐가려고 해? 어림도 없지. 저는 몸을 피하며 놀라서 울음을 터뜨릴 뻔한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다른 한 손으로는 하윤이의 가방을 힘껏 다시 빼앗아 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나지막하지만 전례 없는 단호함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대화는 증거로 남깁니다. 이건 감정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반차를 내고 예전에 동네 법률 상담 행사에서 알게 된 김 변호사님께 연락해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작고 성능 좋은 영상통화용 초인종 2개를 주문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집 문에 설치하고 다른 하나는 친정집으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거실과 식당 천장 구석에는 녹음 기능이 있는 가정용 CCTV 2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당신이 집을 전쟁터로 만든다면 나는 법을 갑옷으로 삼을 것이다. 저는 의식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께서 우리 엄마에게 퍼붓는 욕설, 저에 대한 냉소와 비아냥, 준호가 카카오톡으로 제 직업에 대해 불평하고 제 씀씀이를 지적하는 내용들, 그 모든 언어폭력과 경제적 통제의 대화 기록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분류별로 저장했습니다. 주말에 제가 하윤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려고 하자 김 여사께서 문을 막고 못 가게 했습니다.
입으로는 할머니가 손녀 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는 하윤이의 팔을 세게 잡아 아이가 와락 울음을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현관의 카메라는 이 모든 상황을 선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다투지 않고 조용히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그 후 저는 하윤이와 엄마를 데리고 관할 주민센터의 갈등 조정실에 가서 가정 불화 조정을 신청하고 여성 긴급전화 1366에도 상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를 크게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기본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초기 증거를 제출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반격은 생각보다 더 빠르고 악랄하게 찾아왔습니다. 주동자는 시동생 준서였습니다. 그는 먼저 박씨 집안 친척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 제가 불효자이며 퇴원한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집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실을 모르는 친척들은 저에게 차례로 비난을 퍼부었고 보내오는 음성 메시지는 하나같이 듣기 거북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제 은행 계좌 이체 내역처럼 조작한 이미지를 퍼뜨렸습니다. 금액은 시어머니의 입원 수술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시어머니의 목숨 같은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순식간에 가족 단톡방과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준호에게서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걱정이 아닌 질책이었습니다. 이서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준서가 우리 회사 단톡방에까지 그 사진을 올렸어. 당신 때문에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저는 해명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즉시 법률 자문을 해주시는 김 변호사님께 연락해 준서가 조작한 이미지와 유포한 허위사실 캡처본을 보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신속하게 움직여 반나절 만에 제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발급받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명백한 증거는 그 보험금이 제 계좌로 들어온 적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 설명서와 내용증명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은행 거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서, 사실관계 설명서, 그리고 내용증명서 초안을 관련된 모든 단체 카톡방에 한 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지목했습니다. AT 박준서 씨, 당신이 이체 내역을 위조하고 제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모든 증거입니다. 24시간 내에 당신이 헛소문을 퍼뜨린 모든 곳에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하며 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즉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고 법정에서 봅시다. 단톡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30분도 채 안 되어 준서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조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오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법정에는 오해란 없습니다. 증거만 있을 뿐이죠. 밤에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차키를 현관 수납장 위에 세게 던지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집안 망신은 밖으로 내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내용 증명을 보내?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안 비웃는 꼴을 보고 싶어? 저는 평온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당신들 체면을 깎은 게 아니에요. 당신들의 치부를 가린 가면을 찢어버린 거지.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헛소문을 퍼뜨리지는 못했지만 방법을 바꿔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초인종을 누르거나 제가 출근할 때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비아냥거리는 말을 던졌습니다. 김 여사께서는 한술 더 떴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울고불고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며느리인지 손녀도 못 만나게 한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입주자 대표이신 이웃 아주머니께서 보다 못해 저에게 신변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고 대비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한밤중에 초인종을 누르는 CCTV 영상,
김 여사께서 하윤이를 뺏으려 했던 영상, 그리고 그녀가 오랫동안 저에게 언어폭력을 가한 녹음 파일들을 모두 증거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입주자 대표 아주머니와 정식으로 소통하며 준서가 저를 괴롭히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그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고 잦은 단지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김 여사께서는 제가 꿈쩍도 않자 관리사무소에 가서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조정일이 되었습니다. 주민센터 조정실에서 조정위원, 저, 준호, 그리고 김 여사께서 마주 앉았습니다. 김 여사께서는 시작부터 울며불며 땅을 치고 제 죄를 고발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않은 것부터 손녀를 못 만나게 한 것까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준호는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주장을 묵인하는 태도였습니다. 김 여사께서 실컷 울고 난 뒤 조정위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반박하지도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조정위원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얼마 전 어느 날 밤 제가 우연히 녹음한 파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조정위원이 USB를 컴퓨터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내 단독 명의로 바꿔야 한다. 나중에 저게 딴 마음 먹으면 우선 제 월급 통장부터 가져와야겠어요. 하윤이도 내 성을 따랐으니 양육권도 문제없을 거고요. 김 여사와 준호의 선명한 대화가 작은 조정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여사의 울음소리가 멎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충격과 불신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평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배려가 묵인이 아니에요. 양보의 마지노선이 글자로 명시된 이상 더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조정실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준호의 입술이 떨렸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 역시 투개에서 진 닭처럼 기가 죽었습니다. 조정위원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제게 폭발했습니다. 그는 거실 탁자 위의 컵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는 날카롭고 섬뜩했습니다. 이서연, 기어코 이 지경까지 와야 했어? 녹음? 당신이 감히 녹음을 해? 나를 뭘로 본 거야? 도둑으로 본 거냐고.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마치 덫에 갇힌 짐승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분노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세 부를 꺼내 그의 앞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 첫 번째는 가족관계 회복 합의서였습니다. 내용은 김 여사께서 즉시 시골집으로 돌아가 요양하고 가정 내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제 월급 통장은 제가 직접 관리하고 준호는 제 개인 공간과 직업을 존중하며 저와 친정의 정상적인 교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별거 합의서였습니다. 우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냉각기를 갖기 위해 별거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아이는 제가 양육하고 그는 정해진 시간에 면접 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혼 합의서 초안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공동재산 목록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재산 분할 방안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5. 저는 세 개의 서류를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A. 관계 회복, B. 냉각 별거, C. 이혼, 선택해. 저는 그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 가지 방안 모두 공통된 전제 조건이 있어 우리 친정이 내 딸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아이에게 더 이상 성차별적인 생각을 주입하지 말 것, 그리고 내 동의 없이 내 개인 재산을 처분하지 말 것. 김 여사께서 침실에서 뛰쳐나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보고는 이혼 합의서를 움켜쥐고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내 아들이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혼을 해.
내가 살아있는 한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녀가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앉아서 서명하고 그렇지 않다면 직접 나가세요. 아니면 제가 법적 절차를 발반해 보내드리죠. 제 말은 그녀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조건을 따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은 남의 조건을 훔치려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자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상철 씨였습니다. 그는 먼 길을 온 듯 지친 모습으로 낡은帆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밤기차를 타고 달려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난장판을 한번 훑어보고 우리 셋을 차례로 쳐다본 뒤 마지막으로 시선이 김 여사에게 멎었습니다. 영숙 씨,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소? 김 여사께서는 마치 구원자를 만난 듯 혹은 꼬리를 밟힌 듯 즉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잘 오셨어요. 당신 이 좋은 며느리 좀 보세요. 당신 아들이랑 이혼하겠다고 우리 박 씨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하고 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그녀를 본체만 채하고 소파 앞으로 걸어가帆부 가방에서 비닐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몇 가지 물건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한 통장, 여러 장의 은행 이체 내역서 캡처본이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탁자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했습니다. 내가 평생 밖에서 막노동하며 번 돈 전부 당신한테 붙였소. 당신은 집안 살림에 돈이 많이 든다고 했고 나는 그걸 다 믿었지. 그는 김 여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친척한테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당신이 그 돈을 다 누구에게 줬는지 몰랐소. 그는 이체 내역서 한 장을 들어 준호를 향해 돌렸습니다. 이건 네가 매달 내 엄마한테 준 돈이다. 그리고 다른 한 장을 들었습니다. 이건 준서가 이틀이 멀다 하고 내 엄마한테서 타간 돈 기록이다. 매번 수백만 원씩이더군. 마지막으로 그는 낡은 통장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내가 모은 돈이다. 지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 영숙 씨, 당신은 우리 둘의 돈을 가지고 당신 작은 아들의 밑빠진 독을 채우고 있었던 거요. 그런데 이제는 당신 큰아들의 재산까지 전부 털어서 그 구멍을 메우려 하고 있어? 시아버지의 시선은 김 여사 뒤에 숨어있던 준서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느새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물었습니다. 준서야, 넌 부끄럽지도 않으냐? 준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돼지간처럼 붉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보셨습니다. 어조는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그 내용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서연아, 애비가 미안하다. 이 집 살 때 주로 내 쪽에서 돈을 댄 거 안다. 영숙 씨가 며칠 전에 나한테 전화해서 준호더러 집 명의를 자기 단독 명의로 바꾸게 하라고 한 것도 그 사람 생각이었다. 내가 그때 전화로 호되게 나무랐는데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을 줄은 몰랐구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아버지를 쳐다봤다가 다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진실은 더디게 올지라도 일단 도착하면 거짓은 설 자리를 잃는 법이죠. 결국 우리는 다시 주민센터 조정실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조정위원과 김 변호사님의 입회하에 우리는 서면으로 된 조정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매우 상세했습니다. 첫째, 김 여사께서는 즉시 시골집으로 돌아가 요양하며 관련된 의료비와 생활비는 준호, 준서, 그리고 제가 사사, 이의 비율로 부담한다. 제가 부담하는 부분은 하윤이의 할머니로서의 도리이지 며느리의 의무는 아니다. 둘째, 제 본인의 동의 없이는 김 여사께서는 다시는 저희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셋째, 박준서는 어떤 이유로든 우리 아파트 단지에 들어올 수 없으며 위반 시 즉시 경찰에 신고 조치한다. 준호는 조정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그는 합의를 존중하고 더 이상 제 개인 재산과 직업 선택에 간섭하지 않으며
그의 어머니와 동생을 잘 단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은 누구의 선산이 아닙니다. 누구도 여기서 제게 위패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후 저와 준호는 3개월간의 냉각 별거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었고 떠나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나갔습니다. 아이는 저와 함께 지냈고 그는 주말에 정해진 시간에 면접교 석권을 가졌습니다. 별거 첫 달, 저는 심리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억울함, 분노, 실망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위해 온라인 부모 교육 과정에도 등록해 주었습니다. 그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께서는 시골에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저를 욕했습니다. 저는 통화 녹음 파일과 이전에 정리해둔 증거들을 함께 여성긴급 전화와 관할 파출소에 제출하여 언어폭력으로 신고 접수했습니다. 경찰이 그녀에게 경고 전화를 한 후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번호를 차단하고 휴대폰을 화이트리스트로 설정했습니다. 가족의 사랑도 경계가 있어야 유지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요구를 위한 족쇄가 될 뿐이죠. 시동생 준서는 시아버지의 강력한 감독 아래 모든 허위 사실을 삭제하고 친척 단톡방에서 공개적으로 제게 사과했습니다. 소위 명예훼손 손해배상금과 내용증명 비용은 시아버지께서 준서의 집을 사주려고 모아둔 돈에서 직접 제게 이체해 주셨습니다. 듣기로는 준서가 이 일로 김 여사와 대판 싸웠고 시골집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김 여사께서는 제가 모자 관계를 이간질한다며 시골 친척들을 선동해 저를 공격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입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조정 합의서와 일부 증거자료를 압축 파일로 만들어 친척 단톡방에 던졌습니다. 의분에 차 있던 정의의 사도들은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도덕의 망치는 결국 사실이라는 쇠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준호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하윤이를 데리고 공원이나 과학관에 갔고 많은 사진을 찍어 제게 보내왔습니다. 생활비와 양육비를 제때 보내왔습니다. 한 푼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가사교육 과정에 참여한 인증샷을 보내오며 분리수거하는 법, 오븐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워졌고 밤늦게 긴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고 그의 원가정이 그에게 준 상처를 분석하며 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는 항상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서연아, 우리 법원까지는 가지 않으면 안 될까? 일을 그렇게까지 크게 만들지 말자. 저는 단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당신 약속이나 잘 지켜. 3개월 뒤에 그때 가서 미래를 이야기하자. 사랑은 애원이 아니라 변화로 증명하는 거예요. 3개월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준호가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는 제 시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제가 모든 것을 도맡아야 한다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윤이를 만날 때면 아이의 근황에 대해 저와 소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김 여사께서 전화로 그에게 울며 하소연할 때마다 그의 경계선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게 좀 더 너그러워지라고 결국 어른 아니냐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의 뼛속 깊이 밝힌 것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의 기간이 끝나는 날, 저와 준호는 구청 앞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가방에서 새로 출력한 이혼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박준호 씨, 우리 이혼해요. 그는 저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예전처럼 분노하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협의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고 그는 안정적인 면접 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는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당분간 팔지 않고 제가 하윤이와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 처리하기로 하고 제가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돈은 저희 부모님과 제 저축으로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공증사무소에 가서 어느 한쪽의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공증을 받았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구청을 나섰을 때 햇살이 조금 눈부셨습니다.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여사께서 건 전화였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자 저편에서 찢어지는 듯한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듣지 않고 제 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들을 이긴 게 아닙니다. 그저 나 자신을 되찾았을 뿐입니다.